계속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는데요. 일단은 급부와 반대급부가 어떻게 되죠? 균형을 이뤘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에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요건. 일단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그럼 무조건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느냐? 그건 아니고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문에 뭐라 그랬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요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거기 의 한번 읽어보시죠.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이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하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넘겨보시고. 자, 그렇다면 필요 조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두 개가 있어야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뭐예요? 현저한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급부와 반대급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불균형을 판단한다. 이게 잔뜩 써놨는데 결국은 이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급부가 집 주는 거라면 반대급부는 대가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최소한 1억 이상 나가는 집이면 거의 1억 가까이 주고 사는 게 정상적인 거래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값으로 사는 건 현저한 불균형이 성립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김노인 피해자의 주관적인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뭐가 있죠? 궁박, 경솔, 무경험 요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조문을 한번 보셔요. 조문을 다시 가보시면 백사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에요. 이거 봐봐요. 궁박, 쉼표,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언어적인 의미에서 즉 국어 국문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궁박 요 쉼표가 그리고의 개념이에요, 또는의 개념이에요? 요 쉼표는 그리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의 개념. 그죠? 국어에서 보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는 궁박과 경솔 또는 궁박과 무경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아니면 궁박과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궁박과 경솔이 한 덩어리, 궁박과 무경험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예요. 다시 궁박과 플러스 경솔 또는 궁박과 무경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궁박 플러스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어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면. 그죠? 근데 언어적인 의미, 국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데 법원에서는 실제 판사들 입장에서 법원 입장에서 판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어적인 해석하고 법원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법원은 사법부의 소속이죠. 그럼 재판하는 사람들이 판사죠. 그 판사들이 판결을 내면 그게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판례, 판결예. 판결한 예예요. 그죠? 요 판례가 결국 판사들이 하는 해석이에요. 그럼 법원은 법을 종국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법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법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유권 해석이에요. 왜? 판사들이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건 학자들이 하는 해석이죠. 학자들이 하는 해석이에요. 논리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해석 권한이 없잖아요. 무권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따라가는 거예요? 학자들의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재판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법원에서는 언어적인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판례는. 그래서 이거든 상관없다.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주관적인 요건은 충족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뜻을 봐야 되죠. 궁박 그랬어요. 이거 한자 궁자가 이게 뭐냐면 이게 굴혈자예요. 동굴 들어가는 혈. 그리고 아까 봤죠? 몸신자 비껴 쓰는 몸. 이 솔 사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궁박이다 그러면 이건 솔사인데 이건 몸궁을 쓴 거예요. 몸궁. 그러니까 얘가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면 이 몸이 얘도 몸이고 얘도 몸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 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거예요. 지금. 조금만 굴 속으로.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땅이고 요 굴 속으로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집이 없어서. 그죠? 그럼 궁박이다 그러면 이건 핍박할 박이고 궁박이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궁박이다. 예? 이게 곤궁하다 그런 뜻이죠? 곤궁해서 핍박받아요. 구박받아요. 그러니까 굴 속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몸을 숨기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쉽게 말하면 뭐죠? 이 궁박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 어떻게 가난하다고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가 찢어져요? 예?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예? 엄청 가난한 걸 그렇게 표현하죠.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물밖에 없잖아요. 그럼 물만 먹고 하니까 뭐가 찢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에요. 왜 그거 처음 들었다고 보는 그런 표정을 지세요? 처음 들었어요? 아,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그런 얘기예요. 맨날 물똥 싸니까 똥꼬가 허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궁박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경제적 원인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정신적 원인을 얘기합니까? 경제적 원인을 얘기하는 게 궁박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박이라는 말 뜻은 얘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가난한 형태를 얘기한다. 글자 그대로 보면.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정신적인 궁박도 궁박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판례는. 그러니까 판례는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궁박의 개념을. 정신적인 의미의 궁박도 궁박에 해당한다. 그럼 정신적 궁박은 뭘 정신적 궁박이라고 하느냐? 예? 정신적 궁박을 뭐라고 하냐면 멘붕 왔다 그래요. 멘붕이 뭐죠? 멘붕이 뭐야? 멘탈이 붕괴됐다 그거잖아요. 멘탈이 붕괴됐다. 예? 멘탈이 붕괴됐다, 멘붕 왔다. 이걸 정신적인 궁박이라고 해요. 사람이 살면서요. 가장 큰 멘붕 사건이 어떤 건지 아세요? 사람이 살면서 멘붕 오는데 이 정도가 그냥 멘붕이 아니라 진짜 거의 넋이 나갈 정도의 충격받는 그 멘붕. 첫 번째, 뭘까요? 예?
회신? 회신이 뭐예요? 사람한테 배신당한 아, 배신당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멘붕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거 있어요. 지인의 사망이에요. 갑작스러운 지인의 사망. 멘붕이에요. 예를 들어 내 식구가 갑자기 사망했다. 아침에 같이 밥 먹고 나왔는데 전화 받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거의 멘붕 와요. 제정신에 못 살아요. 진짜로. 경험해보지 않는 게 좋겠지만 누구나 또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지인이 가족이라면 더 세게 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멘붕 온다. 두 번째. 전쟁. 거의 멘붕이에요. 전쟁 나면 멘붕이에요, 이거. 우린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조상들은 경험을 많이 했죠. 전쟁 나가는 거. 일본이 쳐들어왔다. 예? 중국놈들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전쟁 나가야 되죠. 그럼 내 새끼 보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직접 나가야 돼요. 징집돼서.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상상도 못할 고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망에 가름하는,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법에서는. 그거에 준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사망에 준하는 게 이 지인들의 갑작스런 뭐예요? 구속. 재판하는 것도 몰랐는데 전화가 뛰고 와요. 구속됐다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또 멘붕 오는 거예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맨날 뭐 감옥 가는 놈이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구속된 상황이면 예를 들어 법정에서 이제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재판에서 판사가 여기 딱 앉아가지고 피고 징역 1년을 언도한다. 땅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와서 바로 잡아가서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구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치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법정 구속이라 그래요. 법정에서 바로 수갑 채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치소로. 그래서 저기 법원 옆에 구치소 있죠? 예? 그럼 구치소 들어가잖아요. 방이 있어요, 방. 한 10평 정도 되는 방이 있어요. 유리창 없어요. 화장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루 종일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꽉 찰까요? 널널할까요? 꽉 차요. 이러면 잘 때 이렇게 자요, 이렇게. 이렇게 잔다고요. 10시 되면 불 딱 꺼버리고. 그럼 여기서 24시간을 있어야 돼요. 이 구치소라는 데는 소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자, 소위 미결수라 그래요. 재판이 확정되잖아요. 확정되면 얘는 기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냐면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임시보호시설이에요. 구치소는. 일단은 구치시켜놔요. 얘가 항소해가지고 형량이 1년이 6개월로 감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사람 살 곳이에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살 곳이 아니에요. 때 되면 밥 주죠? 밥 이렇게 해서 그릇에다가 반찬 몇 개 줘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자기들이. 네? 여기다 갖다 주면. 그거 외에는 일절 외부 나가지 못해요. 운동? 안 돼요. 화장실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극도로 지금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까요? 안정돼 있을까요? 극도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또 싸움 날 수 있나요? 그죠? 여자 수용소들은 그나마 좀 덜 할 텐데 남자들은 이 어깨 부딪히면 열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둘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 구치소 직원들이 와가지고 모포 있죠, 모포로 둘둘둘 말아요. 그리고 혁대로 쫙쫙쫙 묶어요. 모포로 말고 그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그냥 말아버려요. 모포로 말아서 묶어요. 그리고 독방 감금.
안 풀어져요. 그게 독방이에요, 독방. 안 풀어줘요. 이게 그럼 사람 사는 곳이에요? 사람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게 모르는 사람이 이제 가족이 가가지고, 그래, 너 반성하고 좀 잘 쉬어. 이번 기회에 마음 좀 이렇게 하고 좀 쉬어. 라고 하면 이 입장에서는 패 죽이고 싶죠.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혹시 갔다 왔냐? 안 갔어요. 가본 적 없어요. 면회는 갔어요. 네, 지인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버티는 거는 다 뭘 먹고 버티냐면 약 먹고 버텨요. 약 먹고. 정신과 약을 먹어요. 제정신을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네? 약은 주죠. 위기로 쓰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건데.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얘들 입장에서 여기서 차라리 교도소 가는 게 편하죠. 여기는 그나마 운동도 하고 햇빛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창도 없어, 유리창도 없어요, 여기. 재수 좋으면 유리창 있는 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정신과 약물 복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도 멘붕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주소를 가지면 그게 주소죠. 교도소 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형이 확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억울하다 싶으면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항소하라는 거예요. 네가 억울함. 근데 이게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게 다 반성문 써내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맨날 반성문 써내요. 그럼 재판부에 보고가 되면 그게 얘한테 유리하게 형량으로 참작될 수도 있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고 정말 죽일 놈이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뭘 얘기하려고 해요? 꼭 이런 것만 기억하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적 궁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됐다 이거예요. 멘탈이 붕괴됐다. 그걸 궁박이라 그래요. 경솔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경솔하다? 판단력이 부족하다를 경솔하다 그래요. 무경험이다 그러면 경험이 없다는 건 얘기죠. 경험이 없다. 이거하고 첫 경험이다 하고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이거는 무경험이라는 건 경험이 없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특정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 왜냐하면 특정한 경험은 여러분이나 저나 안 해본 게 많아요. 그죠? 빌딩 안 사봤죠? 그러나 아파트, 집은 사고 팔고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집은 사고 팔고 해봤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험은 한 거지만 특정한 빌딩 경험은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경험은 어떤 무경험이다. 일반적인 무경험이다. 특정한 무경험이다. 일반적인 무경험. 자, 그럼 김노인의 상황을 보잔 말이에요. 79세 된 노인으로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망령기가 있어요. 무학, 무식. 글자도 몰라요. 자, 그런 상태라면 궁박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궁박에 해당해요? 가난해요? 아니면 김노인은 멘붕 온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궁박은 아니네요. 판단력 부족한가요? 판단력은 부족하죠? 치매기가 있으니까, 망령기가 있다 그랬으니까. 무경험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인 거래 경험은 안 해봤어요. 농사만 짓고 살았어요. 평생.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러면 3개 중에 2개는 오케이가 됐네요. 그럼 주관적 요건은 충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판례는 3개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김노인 측의 주관적인 요건은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 중에 이제 2개가 갖춰졌으니 주관적 요건은 충족이 됐네요. 그죠? 예. 자, 책을 보시면 32페이지에 자, 피해자의 궁박 주관적 요건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했어야 된다. 1. 궁박이란 벗어날 길 없는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반드시 경제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신체적, 정신적인 궁박도 포함된다 그랬죠.
원래 궁박이라는 말 자체는 경제적 원인에 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는 그거보다 더 확대시켜서 정신적인 궁박도 포함한다. 즉 멘붕 온 거 얘기합니다. 자, 경솔이란 의사를 결정할 때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관해서 보통 일반인이 가지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고, 이러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키워드 들어갔잖아요. 색깔 들어간 거 있죠. 다 읽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신적 궁박 포함, 무경험, 일반에 대한 거 하나만. 이렇게 읽으면 금방 읽겠네요. 색깔 들어간 것만 연결시키면.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가 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칠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이런 주관적인,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불균형하다면 당연히 궁박, 경솔, 무경험할 것이다라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자, 이게 뭐냐면 추정이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법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추정, 간주,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간주는 뭐뭐한 것으로 본다. 조문에서, 법조문에서 뭐뭐한 것을 본다 그러면 그 간주 규정이라 그래요. 이건 추정한다 그래요. 이거는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하면 증거를 제시해야 되죠. 증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된다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입증한다 그래요. 입증.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세운다 그 얘기예요. 입증한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관련해서 입증 책임의 문제가 나와요. 누가 증거 제시하느냐 그거예요. 그걸 입증 책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입증 책임. 증거를 누가 대느냐 그 얘기예요. 자, 추정이라는 것은 반대의 증거가 제시가 되면 기존에 추정되는 사실이 번복됩니다. 근데 간주되면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도요, 기존에 간주된 사실은 번복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얘는 뒤집어지는데 얘는 뒤집어지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강근호는 돼지다 라는 사실이 추정되잖아요. 돼지다라는 사실이 추정되잖아요. 그러면 반대 증거를 제시해요. 알통을 보여드려요. 이건 근육이다. 살이 아니다. 이렇게 알통을 보여드려요. 이렇게. 네? 그러면 증거가 제시됐어요. 근육이라는 게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실은 번복되는 거예요. 돼지가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간주되는 사실이에요. 강근호는 돼지다. 그래서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서 알통을 보여드렸어요. 그래도 돼지인 거예요. 기존에 간주되는 사실이 뒤집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간주가 훨씬 센 거예요. 네? 그럼 앞에 계신 분은 미인으로 추정받고 싶어요? 간주되고 싶어요? 미인으로 간주되고 싶어요? 추정받고 싶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주되는 거예요. 이게 더 센 거니까 얘보다. 얘는 뒤집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은 추정과 간주를 구별해 봤고요. 이거는 항상 나와요. 구별하셔야 돼요. 추정한다라는 것을 간주한다라고 표현하면 틀린 거고, 간주되는 것을 추정한다라고 표현하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이건 기본 문제예요.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균형을 이뤘다라고 해서 당연히 궁박, 경솔, 무경험할 것이다 라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증명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남과 을력. 을력을 보니까 냄새가 나요. 냄새. 너 끼었냐? 라고 물을 수 있죠. 본인은 분명히 안 꼈으니까 얘한테 지금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지금 을려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방구를 꾼 걸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추정된다. 그 얘기예요. 추정된다. 그럼 얘는 불리해요? 유리해요? 이 상황이. 불리하죠. 이 상황은 얘는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유리한 거. 유리한 사람은 가만 내둬도 유리하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근데 가만 내두면 불리해지는 이 사람은 자기가 아쉬운 거죠. 안 꼈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 자, 증명은 유리한 사람이 한다, 불리한 사람이 한다. 불리한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불리한 사람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정이 있으면 주관적으로 궁박경설 무경험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불리한 사람은 누구? 김노인이잖아요. 김노인. 얘는 불리한 게 없잖아요. 얘가 불리하죠. 불리한 사람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럼 김노인은 이 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니까 자세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은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김노인이다. 그 다음에 장사장과 관련해서 장사장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폭리행위의 악의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조문 찾아보세요. 조문. 다시 백사조 보시면 거기에 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폭리행위의 악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법조문에는 없죠. 법조문에는 없는데 판례가 이걸 추가적인 요건으로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즉 법원에서는 요것까지도 추가로 판단을 해줍니다. 자, 근데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5월 1일 날 계약금을 주는데 1,500만 원 매매대금이다 그러면 계약금 보통 얼마 줘야 돼요? 보통 10%, 150만 원 주면 되겠죠? 항상 10%는 아니에요. 하여튼 보통 10%는 주는데 550만 원을 줬어요. 계약금을. 그리고 5월 2일 다음 날이죠? 다음 날 650만 원을 준 거예요. 중도금으로. 중도금으로. 그럼 두 개 합쳐서 얼마예요, 지금? 1,200을 준 거네요. 1,200. 매매대금이 1,500인데 1,200만 원을 계약하고 그 다음 날 다 준 거예요. 자, 계약금을 왜 이렇게 많이 줬을까요? 보통은 김노인 측에서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을 깨고 싶으면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깰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계약을 깨고 싶으면 계약금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10%를 주는 게 보통 관행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줬다는 말은 김노인이 깨고 싶다면 만약에 150만 원 줬으면 김노인은 300만 원만 주면 계약 깰 수 있고 얘 입장에서는 150만 원 포기하면 계약 깰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550만 원 줬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김노인이 계약을 깨기 위해서는 1,100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부담되죠? 그죠? 김노인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계약 금액이 이렇게 많다. 두 번째, 그것도요,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금 포기하거나 계약금 2배를 주면서 깨는 게 안 돼요. 그거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계약 해지를 못하게. 그래서 중도금을 바로 줘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받은 금액의 2배, 이쪽에서 계약을 깨려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는데 그거는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만 그래요. 이미 중도금이 들어가면 그거조차도 못해요. 계약 깨지 못하게 하겠다는 수작이죠. 계약의 형태가 정상적이에요? 이례적이에요? 극히 이례적이다 그거예요. 그럼 과연 이 폭리행위의 악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김노인의 이러한 주관적인 사정을 알고서
즉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사정을 얘가 알고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 이걸 폭리행위의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판례는. 이게 있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봐요. 자, 책을 한번 보시죠. 책에 보시면 주관적 요건에서 32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시죠. 읽어보죠.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적극적 의사, 이걸 뭐라고 한다?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러한 폭리행위 악의가 없는 때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오른쪽 페이지 4번. 입증 책임 보시면 양거로 1번. 누가 입증해야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죠? 그럼 그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밑줄 그시고 이걸 누구라고 한다? 위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김노인. 김노인이 다 입증하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불균형하고 주관적으로 궁박경솔 무경험. 그리고 장사장의 폭리행위의 악의까지.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이때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효과 보시면 양가로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라 그랬죠? 무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랬습니다. 무효면 무슨 뜻이에요? 무효가? 권리 의무가 다 없다 그거잖아요. 그럼 얘한테 소유권이 이전됐어도 효력이 없는 거니까 그건 무효죠. 그죠? 집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어도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되더라도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등기 효력이 없다. 얘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효니까 이 집은 얘한테 줘야 되지요. 그죠? 동의하세요? 네. 자, 그런데 돈 받은 거는 그럼 무효니까 줘야 되느냐? 권리가 없는 것이니까 줘야 되느냐? 어때요? 이건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불법 원임 급여예요. 그래서 결론을 기억하시면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끝난다. 폭리를 취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죠?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자, 그래서 효과 보시면 1.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따라서 아직 급부로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이행했다면 불법 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상대방, 즉 김노인 측에서는 746조 단서에 따라서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데 비해서 폭리자, 장사장은 746조 본문에 따라, 즉 불법 원인 급여 본문에 따라서 자기가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쓰셔야 돼요? 결론,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아시겠죠? 네.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재미있어요? 네. 예. 공부가 재밌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외우고 뭐 해야 되나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면 앞으로 김노인 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이제 35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35페이지. 자, 법률행위 해석이다. 칠판 보시죠. 일단은 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의표자가 아니라 표의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사를 표시한다 그랬을 때 표의자. 얘는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엄마가 아들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 의사 표시라고 했을 때 의사 표시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의사 표시를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의사 표시다? 네?
표의자가 자신의 생각을 외부로 뭐 하는 거예요?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의사표시라고 했죠? 근데 표시하는데 주로 어떤 형태로 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걸 의사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사인하거나 도장 찍는다. 이거 기억나요? 뭐죠? 아, 맞아요. 계약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집을 사고 판다 그랬을 때 매매 계약서 쓰잖아요. 얘는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 이 사람은 얼마에 자기가 돈을 주고 이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글로써 표시가 됐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글로써 표시가 됐을 때 이 사람 마음속의 생각은 눈에 안 보이니까 너의 생각이 제대로 표시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뭘 써요? 얘가 도장 찍고 얘가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이 도장 찍는 것을 뭐라 그랬죠? 계약. 한 사람만 도장 찍으면 단독행위. 처음 들었잖아요. 아니에요? 기억이 나면 다행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법률행위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엄마는 아들에게 용돈을 5,000원 줄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할게요. 괄호.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꺼낸 돈이 얼마였어요? 5만 원짜리 꺼내버린 거예요. 생각과 표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죠. 그랬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자신은 5,000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상관없는데 의사와 표시가 다르게 됐을 때 자기 생각과 드러난 행동이 달랐을 때 표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요건 무시하고 5,000원이다 라고 확정을 짓겠죠. 이건 잘못 꺼낸 거야. 나는 5,000원이야 라고 주장하겠지만 아들 입장에서 눈으로 본 것은 지금 5만 원이죠. 그리고 5만 원을 더 잡은 거예요. 엄마는 안 놓고 아들도 안 놓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이 사람은 5,000원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되겠느냐 5만 원으로 의사표시한 것으로 봐야 되겠느냐 그거를 해석하자.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했어요. 행동으로 5,000원 줄 생각이었는데 꺼내고 나서 보니까 5만 원. 깜짝 놀랐고 아들은 덥석 집었고 서로 안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 5,000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5만 원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그거를 해석을 해보자 그거예요. 법률적인 해석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5만 원은 뭐 된 거예요? 표시된 거잖아요. 상대방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표시대로 법률행위를 확정시키자 라고 하는 것을 표시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아니다. 드러난 거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주고 싶었던 건 5,000원이니까 의사대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무슨 주의? 의사주의 그래요. 자, 다시 의사표시라는 걸 나눠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의 팔을 의사주의, 이거보다는 얘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학파를 표시주의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에 관해서도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나뉘게 된다. 이게 사실은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철학까지 가는 거예요. 법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분야가 있어요. 법에도 철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표시를 기반으로 확정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객관적 해석, 주관적 해석. 아니,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지금 얘가 해석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 사람의 마음속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표시된 것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러난 게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얘는 개개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거겠죠.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저 의사 표시는 얼마? 5,000원인 거예요. 표시는 무시하면 돼요.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저 의사 표시는 얼마? 5만 원. 의사는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이거죠. 객관적인 게 옳은 것이냐, 주관적인 것이 이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 것이냐. 네? 자, 예전에 참 미인이었어요, 그죠? 네. 이분이 사망을 했잖아요. 자살을 했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신혼이었어요. 근데 신혼이었는데 결혼 2년 만에 이 가니까 따라서 같이 갔어요. 따라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었다고 많이 신문에 났었잖아요. 그죠? 제 친구 와이프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재산이 70억이나 있었대요. 이 양반이. 재산이 70억인데 그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봐요. 미쳤지. 그 돈 다 쓰고 죽지, 죽으려면. 그죠? 네. 그러나 이 사람 그 자신만큼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모르겠고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례식장에 제가 갔거든요. 분당이 있었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잘 됐다고, 잘 갔다고. 그 사람은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얘는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늘 불을 꺼놨대요. 커튼 자체를 열지를 않았대요. 햇빛을 못 본대요. 그리고 2년을 산 거예요. 신혼인데.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니까 했겠죠. 근데 결혼 후에 계속 우울증이 오더니 심해진 거예요, 증상이. 그래서 얘는 밥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래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그 얘는 퇴근하면 바로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와이프 걱정되니까. 야간 먹으면 맨날 승무 긋기나 하고. 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갔어요, 그렇게. 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걸 떠나서 어떤 게 다 옳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실이.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진정한 의사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건 좀 아닌 거죠. 그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사는 게 괴롭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일 수도 있었겠구나. 이건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아니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객관적 해석이고. 그럼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의를 무슨 주의? 표시주의. 의사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의를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렇게 두 개의 입장이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전공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객관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의사주의와 주관적 해석이다 그랬죠. 의사주의를 취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예, 주관적 해석. 자,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효과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효과의사가 뭐냐면 이 효과가 무슨 효과냐면 법률 효과를 얘기해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 법률 효과가 뭐였죠? 권리 변동.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효라 그랬잖아요. 효가 있다 그러면 효가 없다 그러면 무효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결국 그 법률 효과라는 권리 변동을 의혹하려는 의사를 효과 의사라고 해요. 그런데 의사주의 입장에서 효과 의사는 뭐냐? 속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속마음, 내심. 효과 의사의 뜻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의사주의 입장에서. 뭐라고 해요? 내심의 효과 의사 또는 내심적 효과 의사.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5,000원이 내심, 속마음으로 품은 효과 의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의자 입장에서는 의사주의 입장이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표시된 5만 원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요 5만 원이다라고 하는 주의를 무슨 주의? 표시주의. 이 표시주의는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해석이다. 객관적으로. 그러면 효과의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들은 표시상의 효과의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효과의사라는 단어는 같은데 뜻은 의사주의는 내심의 효과의사다. 표시주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다시 말하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의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낯설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뭐라 그래요? 표시상의 효과의사 또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 입장에서는 5만 원을 보잖아요. 그럼 이 5만 원이 표시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5만 원을 어머니가 꺼냈으니까 어머니는 아마도 5만 원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꺼낸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는 실제 감녀의 의사가 아니라 엄마의 의사가 아니라 아들 입장에서 뭐 한 거죠? 추측을 한 거잖아요. 뭐를 근거로? 표시 행위를 근거로 추측한 이 사람의 의사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 시각인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 시각이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표시상의 효과의사 또는 표시 행위로부터 미루어 단정된 효과의사. 그래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의사주의가 있고 표시주의라는 게 있다. 의사주의 하에서 효과의사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내심, 속마음, 내심의 효과의사. 표시주의에서 효과의사는 뭐라 그랬죠? 표시상의 효과의사 또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의사. 자, 그러면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법원 입장에서는 표시주의 입장인 거예요? 아니면 의사주의 입장인 거예요? 법원은? 그렇죠. 표시주의 입장이죠. 뭘 보고 알아요? 객관적인 해석이잖아요. 객관적. 또 뭘 보는 거예요? 표시 행위를 보는 거잖아요.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를 가미한다. 원칙은 표시주의고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를 가미해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정확한 말로는 절충하고 있다. 얘와 얘를 짬뽕하고 있다. 절충하는데 절충적인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판례는 자 책을 한번 보시죠. 35페이지 총설에서 1번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35페이지요. 요소로 하므로 결국 법률의 해석은 의사표시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2번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의사대로 당사자 의사로 법률 효과 발생하는 것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의 기본 목표는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서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판 2000이다 23482. 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갔다. 대법원 판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라는 뜻이니까 판례의 입장은 표시주의 입장이다 아니면 의사주의 입장이다. 표시주의. 그러나 완전한 표시주의가 아니라 의사주의를 가미한 표시주의예요. 그래서 거기서 색 들어간 거 있잖아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뭐라 그랬죠?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여기 봐봐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그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요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양가로 2번 밑에서 둘째 줄,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서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의사는 어떤 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또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의사.
그래서 우리 법원 판례는 표시주의 입장이다 아니면 의사주의 입장이다? 표시주의 입장이에요. 표시주의지만 완전한 표시주의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절충하는 형태의 표시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절충적 표시주의. 자,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놔두시고 쭉 넘어가셔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의사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